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은 요즘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이 우발적인 게 생기냐 아니냐만 보셔야 돼요. 우발성이 뭐냐면 우리가 예상했거나 예상치 못했거나 어떤 변수가 크게 나오는 건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아무나 전신주가 무너지거든요. 저런. 다른 차가 왔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상일이든. 아시잖아요. 저는 코로나 왔을 때 그렇게 될지도 몰랐었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이상하게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발성이라는 게 바닥에서는 밸류가 아주 쌀 때는 우발성이 나오면 만세하고 사는 기간인데, 지금같이 변동성을 수반한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우발성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첫 번째. 일부에서는 윤지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평론가님 오셔서 반가웠던 게 평론가님이 또 많은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본질을 꿰뚫는 그런 관점을 나눠주실 때가 많아서 또 제가 항상 눈여겨보는 게 평론가님 오시면 항상 어떤 기가 막힌 비유 또는 기가 막힌 질문을 좀 던져주시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위험을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뭐 제목을 그렇게 한 건데 네.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자 업계에 들어오게 되면 현실에 부합되건 안 되건 파이낸스 이론이라는 걸 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파이낸스 이론에서는 항상 위험을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워렌 버핏이나 많은 그루들이 뭔 헛소리냐, 어떻게 변동성이 위험이냐 했지만 전 요즘 들어서 변동성이 위험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변동성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가치라는 게 뭐냐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제가 자주 유튜브 나한테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굉장히 달아올라 있잖아요. 거기서 뭐 차분해지자 이런 얘기하면 싫어들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갑자기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많이 양껏 못 사셨던 분들이 LG전자라는 회사가 이름이 나오니까 다들 그걸 산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도 중요하겠지만 스토리에 부합되는 소위 넘버, 숫자에 부응되는 걸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숫자가 나오는 거는 한국에서 두 종목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그만큼 돈을 벌어요. 근데 시장에서 왜 흔들냐면 그 돈을 벌게 해주는 앞단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과연 얘네들 걸 계속 사줄까?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게 좀 하나 첫 번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가치라는 거는 현금을 만드는 능력인데 유일하게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할인율이라는 개념이에요. 뭐 슈퍼마켓에서 할인 외상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재무이론에서 말하는 와크라는 개념인데, 그 금리가 많이 연동이 되죠. 근데 확실히 할인율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특징적인 게, 옆에 김열매 대표님 계시지만 수주 산업들은 확실하게 더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주 산업이야말로 만든 현금을 갖다가 특히 할인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거든요. 대표 바이오 업종도 굉장히 영향이 크고,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보면 왜 극단화되고 있냐, 제 보는 시각에서는 돈을 많은 버는 기업은 버티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할인율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고, 시장에서는 지금은 그 돈을 많은 버는 기업의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럴 때 저는 주로 제 생각보다는 읽었던 좋은 책들을 다시 뒤져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의 강점은 조금 더 책을 읽어봤다는 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의 제목을 딴 겁니다, 사실은. 네. 비탈리 카스넬슨이라고 액티브 밸류 인베스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위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의 비유를 담았는데, 제가 근데 여기다 영어를 넣어놓은 거는, 저는 항상 이 번역 책들을 원문을 같이 보는 습관을 갖는 게 네. 영어가 훨씬 명확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여하튼 핵심은 뭐냐면 우발성이라는 걸까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반도체 두 개의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그러면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나는 크게 신경 안 써.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부터 이걸 들고 온 사람들은 변동성이 커져도 두렵지가 않죠.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은 요즘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이 우발적인 게 생기냐 아니냐만 보셔야 돼요. 우발성이 뭐냐면 네. 우리가 예상했거나 예상치 못했거나 어떤 변수가 크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카스널스 이름 비유를 써요. 앞에서 막 우발성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나무나 전신주가 무너지거나 저런. 다른 차가 왔자고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내 잘못이 아닌데 그렇죠. 예상치 무슨 일이든. 못한. 아시잖아요. 우리 네. 저는 코로나 왔을 때 그렇게 될지도 몰랐었고 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이상하게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발성이라는 게 노출될 위험을, 왜냐하면 지금은 주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발성이 나오면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밸류가 아주 쌀 때는 우발성이 나오면 만세하고 사는 기간인데, 지금같이 변동성을 수반한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우발성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첫 번째, 막 밖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때, 첫째, 운전 안 하고 나가면 돼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럼 좀 현금을 확보해서 난 잘 모르겠어 이러한 변동성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좀 저렇게 차들이 많이 안 나오는 도로를 가서 피하는 거죠. 약간 매력이 있지만 뭔가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방법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에어백이나 뭐 이렇게 좀 안전한 차를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앞에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면, 또 위험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각자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하세요 말을 한다면 그건 사기꾼일 거예요. 각각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건 제가 가끔 강의하는 거에서 쓰는 말인데, 그럼 언제 팔 거냐? 네. 내가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정해놨는데 그거의 노이즈가 커졌을 때,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게 이제 소음이라는 게 내가 싸게 들고 있으면 노이즈가 아무리 커져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노이즈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 사놓고 있으면 노이즈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뭐 전혀 저희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선택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나는 돈을 챙기겠다면 좀 일부 줄여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이 흔들리는가. 아까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반도체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조건이 혹시 도전을 받고 있는가. 그걸 한번 같이 좀 얘기해 봤으면 네. 좋겠고. 이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건데, 그냥 상관없이 그냥 주가가 막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아,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요? 아니, 교수님 기억 안 나세요? 금융위기 때도 막 빠지는데 저번에 뭐지 하다가 맞아요. 코로나 때는 안 그랬습니까?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앞에 위에 두 개는 이런 돌발적인 사건은 사실 빈번히 자주 일어나요. 근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급락일 때는 그렇게까지 뭐 모든 걸 다 털고 이럴 상황은 아닌데, 원래 평정심을 사람들이 찾으면 돌아오거든요. 세 번째 경우를 고민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주식이 좀 더 차분해지고, 뭔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후의 어떤 소위 스케줄이 좀 더 명확해질 때, 명확하다는 게 투자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저희는 지금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내러티브와 숫자가 다 괜찮아 보이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요즘엔 네, 이제 맞습니다. 삼전 닉스라고 모두 부르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일 텐데, 이 종목들이 지금 보시기에, 평론가님 보시기에 첫 번째 조건 잡음이 생기느냐, 두 번째 전제 조건이 흔들리느냐, 요거를 이제 짚어보면 그래서 이제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예전부터 하는 방법이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뭐 중립이다. 뭐 기자분들은 맨날 전화해서 강세롬자니까 약세롬지가 그러는데,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뭐 두 사회자님 앞에서 말이 실수일 수도 있지만, 뭐 예뻐하는 거는 다 관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들 입장에서
우리 아들들과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있죠. 이 시장을 이끄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이 위험한 거에 반대되는 정부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그 시나리오를 줄을 비교하는 거를 예전부터 활용해 왔어요. 시나리오를 짤 때. 그러면 다음 그림이 성립돼요. 시장은 작년부터 두 개의 날개로 날아올랐어요. 첫째는 결국 EPS 성장이라는 힘이 있었고 사실 작년의 전반부는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게 있었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주주가치 환원이 또 힘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만한 리스크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리스크 시나리오라는 게 존재하기 시작했죠. 아까 말했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할인율 같은 게 올라오는 거야? 이 다음 그림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아주 단순한 메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의구심들이 나오죠.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최근에 뭐 중국 반도체들이 뭐 낸드 같은 데 봤더니 YNTC 점유율 꽤 올라왔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소음일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어떻게 하죠? 데이터 센터도 뭐 앞에 김열배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니까 편하지만 건설 프로의 PF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구조는 건설 애널 거의 보시면 비슷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뭐 네. 데이터 센터라는 게 와이오밍이 뭐 중단됐다 그러는데 뭐 논리는 간단해요. 뭐 먼저 허가해 주는 거에서 했대는데 저도 증권사 리스크 위원 관리를 오래 했는데 허가 못 받으면 계속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돈을 땡겨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메인 시나리오보다 리스크 시나리오가 위에 있는데 여러분 미국 찾을 것 없이 한국의 국채 3년이 저는 조만간 4%를 넘어갈 것 같거든요. 아, 네. 원달러 환율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왜 이럴까? 이건 자본이 어떻게 보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무역에서 돈을 버는데 안 들어오는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안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다 달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뭔가 시장에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시장에 안전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 네. 네, 뭐 말씀해 주시죠. 추가로 좀 불안 요소로 네. 요즘에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게 아마 기사로도 많이들 보실 텐데 우리가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네. 부르는 기업들이 회사채 이야기 우리가 채권 이야기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네. 계속해서 속속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사실 같거든요. 오늘 그 얘기하러 온 건데 먼저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면 회사라는 게 이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땡겨온 자본보다 돈을 훨씬 자본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벌면 돼요. 그게 기본적인 이론 세계지만 생각의 툴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자본 비용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요. 이건 재미없는 얘기니까 다들 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아니, 중요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알아두시면 네. 돼요. 이게 네. 자본 비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기회 비용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주 자본 비용이 있고 부채 자본 비용이 있는 거예요. 부채 자본 비용은 사실 제일 싸죠. 왜냐하면 뭐든지 비용에 그러니까 사람이 할인이라는 거 뭐는 내가 요구하는 순위가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말 아시죠? 네. 리스크가 높으면 리턴이 커야 되는 거예요. 네. 비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확정이자기 때문에 비용이 높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네. 주식을 발행한다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훨씬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론적인 얘기고 왜 그런 증자들을 할까요? 뭐 조달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조달 못할 거 뭐 있어요? 금리 올려주면 채권 차용주 발행할 수 있죠. 뭐가 문제냐면 결국 이 주가라는 이 증자라는 이 주가의 자금을 땡겨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주식을 파는 거예요, 시장에. 그럼 비싸게 판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본질이에요. 네. 네. 회사들이 그렇죠.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주가가 저평가라고 생각하면 증자를 잘 하지 않죠. 엄청나게 비용이 올라가요. 만약 쌀 때 기업들이 증자를 하잖아요.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발행 주식이 훨씬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야 되냐? 아, 이 주가라면 팔아서 나한테 득이 되는 자금 조달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증자로 나타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뭐 돈이 있냐, 돈을 조달 못하냐, 뭐 이런 얘기보다 이게 더 핵심적인 예수가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까 하던 얘기 돌아가면, 네네. 뭐 그 얘기는 뒤에 좀 더 할게요. 굉장히 핵심을 네. 찌른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 또 하나, 시장의 변동성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로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변동성 지수 V 코스피와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의 합계를 보면 조작한 거 아니거든요. 너무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조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개념이 아주 간단한 게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 변동성이 커지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근데 단일 종목, 그러니까 레버리지 안 쓰는 것보다 수익률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이게 레버리지 하니까 2배로 끝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그거를 시장 조성하는 사람들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속 복리로 맞춰주는 거예요. 빠질 때는 복리로 맞춥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홍콩에 한국의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생겼었는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가 됐었어요. 레버리지 ETF.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만든 거거든요. 네. 전 세계 지금 ETF 하는 곳에서는 다 한국 단일 종목 ETF 영국에선 이제 3배짜리도 나온다고. 네.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장에 많이 참여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4조 정도 설정이 됐다면 그거를 8조를 갖고서 8조, 지금 8조 정도 됐더라고. 4조에서 시작해서 16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의 70%이고 시가총액 50%인 기업들이 이런 레버리지가 들어와서 흔들고 있다면 어쩌면 그 레버리지에 취해서 우리가 있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전혀 상관없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지난 한 달간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종목들은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은 버티고 있지만 나머지는 흘러내리는 장 아니었나요? 그렇죠. 막판에 이제 그래 젠슨왕이 왔으니까 그럼 나도 막차 이거라도 이것도 그렇게 갈 거야 하고 따라 붙었지만 결론은 그렇게 안 났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은 변동성이 쉽게 진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 때 이걸 전제를 깔고서 이제 시장을 좀 보자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변동성이 나를 갖다가 우리 투자자들을 끝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텐데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또 뻔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그 중심은 뭐냐? 그럼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가치가 중요하다. 아, 그렇죠. 그럼 가끔 이런 말하면 뭐 이런 가치를 봅니까 요즘 시대에. 그래서 더 생각에 추론하는 순서를 여기로 가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가치라는 건 쉽게 두 가지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는 얘네가 얼마나 현금을 만드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익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이익이 있어도 현금이 없을 수도 있고 외상 매출로 다 물건 팔아버리면 나중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건설 N을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옛날에 건설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번 줄 알았는데 뭐 현금이 빠져서. 실적 종목 한 종목 얘기해도 되겠네요. 태형건설 같은 회사 네. 그렇죠. 그렇죠? 손산에서 엄청 반영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또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나오죠. 대손 충당금이 어마무시하게 네. 이번에 끝났다 했는데 계속 나오죠. 뭐 갑자기 특정 종목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건 많이 사례를 얘기하니 건설회사들이 대체로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특정 회사가 아니어도. 제가 이 말씀을 딱 던지는 건 뭐냐면 지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투자할 때 현금이 중요하다면 막연한 추상적 사고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뒤에 아까 질문하셨던 걸 네. 가려고 한 건데 또 하나는 할인율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할인율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게 두 가지가 결국 본론적인 얘기죠. 그러면 또 책을 요즘 제가 읽었던 책이 네. 이게 돈의 안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재판이 나왔는데 네. 저번에도 어디 가면서 들고 와서 또 읽으면서 되게 좋았다 생각을 했는데 아십니까? 버핏이 평생 강조한 것은 소위 현금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맨날 말하는 뭐 PER, PBR 이런 거 굉장히 혐오했어요. 네. PER, PBR은 가격과 뭐가 달라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 지금도 PER, PBR만 얘기하고 있지만 버핏이 그레이엄의 계승자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걸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DCF라는 방법을 쓰지만 그것을 꼭 계산하지 않더라도 사고의 틀은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버핏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오너 어닝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주주이익. 그게 뭐냐면 단기 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 같은 거를 좀 더해주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비출 같은 것들 빼주고 운전자본 특히 중요해요. 운전자본이라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돈이에요. 뭐 외상 매출금, 매입 채무, 뭐 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서 현금 보유 규모가 이 회사의 가치다.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요즘 너무 이익 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되게 지금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그런 상황에 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걔네들이 정말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때라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당장 주식을 팔자가 아니라 분명히 아까 우발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우발성은 거기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보시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캐펙스와 OCF라는 거면 영업에서 번 돈과 캐펙스 비율을 보면 이미 이거 다 넘어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어젠가의 그 뉴스가 되게 의미 있다 어떤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네. 뭐 근데 난 동생이어서 형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뉴스가 오늘 제일 막 이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 소프트뱅크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알다시피 소프트뱅크가 어쩌면 이번 여러 가지 글로벌 지금 이 투자 사이클의 중심에 놓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픈 AI에 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600억 불의 대출을 1년 만기로 받았단 말이에요. 네. 다 알다시피 내년 그게 이제 만기가 오는 텐데 네, 그건 다 알려진 거예요. 뭐 새로운 네. 내용도 아니야. 근데 대출 이후에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오픈 AI 주식을 담보로 또 돈을 자꾸 조달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더 놀라운 건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그러니까 뭐 저번 것도 해도 그 뭐죠 기본 플러스 FPP인데 갑자기 정확히 숫자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오픈 AI가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상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안 하면 내년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방법이 없어지지 이게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돌려막기 중이라고도 이게 봐요. 증자가 그 IPO가 성공해야 이제 이 오픈 AI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발적 사건이 온다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법은 아까 현금이 결국 가치라고 본다면 이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내면 돈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거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었는데 그게 다 돈으로만 연결된다면. 근데 문제는 오늘 좀 의미 있는 조치가 나왔는데 이게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최근에 보면은 의외로 저는 그 정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클로드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저도 쓰더라고요. 많이 씁니다. 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서요? 제가 맥스 쓰는데요. 그 100불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어서 다 쓰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블룸버그도 원래 데이터 더 못 가져오듯이 네, 그런데 맞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어떤 토큰 금액으로 보면 기업들이 원래 이거를 다 공급을 해주다가 요즘 다 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범용이 되려면 적자를 보면서까지 이걸 다 대중화시켰어야 되는데 그럴 돈들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뭔가 이 토큰 비용을 좀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오픈 AI가 또 낮춘다는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중화시켜서 이걸 더 어떻게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스왕이 한국에 와서 한 행위는 뭐냐면 멱살도 끌고서 이 서비스를 해서 돈 만드는 걸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생태계 그렇죠. 자체를 만듭시다. 맞죠? 저도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러면 이번에. 얘도 끌고 쟤도 끌고 해서 우리 같이 이거 돈을 못 만들면 다 망한다요. 지금 아니 망한다기보다 다 머리 아파져요. 그러니까 네. 막 너랑도 이것도 하고 너랑도 이거 하고 근데 내가 돈은 좀 태울게. 하지만 나머지 너희들 돈 태워. 너네 좀 열심히 좀 해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시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는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인데 어때 보이세요?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만들어지겠죠. 10년 뒤에 우리 AI는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때 우리 옆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그게 어려운 거죠. 어떤 비즈니스가 성공할지 아유. 모르죠. 제일 두려운 게 뭐세요? 아나운서님?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떤 기술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단절 속에서 발전이 오거든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게 코닥 필름이 저렇게 없어질 줄 알았나요? 그러네요. 상상 그럼요. 못했죠. 영화관 가서 영화 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요즘 영화관 가기가 귀찮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예. 네.
넷플릭스 발음 와이프가 맨날 넷플릭스. 와이프가 맨날 이상하게 발음한다 그러는데 네. 이상하게 그거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저는 항상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항상 뭔가 비용이 너무 들면 그것을 파괴시키기 위한 혁신이 나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기업이 좋죠. 지금 저도 말씀드리게 제 계좌도 반도체 중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승희 아나운서도 알지가 저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 이익률이 반도체가 80%인데 저번에 TSMC인가요? 거기서 그런 말 했었잖아요. 어딘지 약간 나는 30% 정도밖에 이상은 안 받는다. 네. 이제 80%를 가져간다는 게 나머지들은 저렇게 돈이 딸리고 있는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저게 내년 내후년까지 완판됐으니까 무조건. 그리고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최근에 장기 계약이다. 네. 장기 계약 중에 외사 자료를 봤어요. 멀티플을 올린 이후로 회사에서 말했던 게 장기 계약 비율이 올라왔다. 삼성전자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 에너지 추정치는. 네. 30% 되고 하이닉스가 2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8%예요. 근데 우리 장기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3년 정도 계약해 놓은 거야. 근데 중간에 그거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거는 좋은데 경계감을 가진다는 거는 이러한 경계감도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 방어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가장 제가 동의하기 힘든 투자는 반도체가 실적이 이렇게 좋으니까 난 레버리지 ETF를 치를 거야. 그거 같은 거는 저 같은 사고는 적절치 않죠. 그래서 하여튼 이 AI 투자 비용을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놨지만 그냥 계속 서로 전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밑단에 있는 미국의 소위 사스 업체들은 죽어나는 거고요. 네.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업 고용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지나봐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게 캐펙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잘 돌아가면 이건 제가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강의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뭐 재무제표에 보면은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투자를 하면 캐펙스 투자하면.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머리가 뭐 쇼치면서 네. 너희들 감가상각 야루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말했는데 그건 뭐 제가 확인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문제예요. 오늘 저는 김열매 위원님이 사회 보신다고 그래서 정말 그림을 하나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세요? 네. 강한 그림인데 감손처리라는 거예요. 네. 이게 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을 이렇게 순조롭게 감가상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용 연수대로 또박또박하면 할 수만 있다면. 예측 가능하죠. 투자라는 게 그렇게 아름답게 되면 다 행복해지는데 왜 투자라는 거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감손처리라는 거가 생긴다. 아까 갑자기 태영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안 그랬네요. 그 좋다는 삼성중공업 기억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조선주 좋다고 하는데 그거 뭐였죠? 그 삼성중공업이 특화된 그거 있어요. 그거 만들어 놓고서 계속 재고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거 아무도 안 가져가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건 이거 하나예요. 만약에 오늘 최근 들어서 소프트뱅크가 투자에 관한 것도 그렇고 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짓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반도체를 또 유지 보완 보수해야 되고 하면 계속 돈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당장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유설비를 밝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캐패스 확대해가지고 자산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뭐 잘 올드해지고 혁신이 나오고 이러면 언젠가 이것도 회수금 이 투자한 돈의 회수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다들 얘기하지만 주가는 언제 그걸 앞서 반영할지 모르는 거고 우발적으로 어떤 회사가 문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계속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근에 좀 독특했던 거는 요번에 뭐죠? 그 와이오밍에서 중단되는 회사가 있었는데 크루소인가? 크루소라는 기업이고 프로젝트 제이드. 네, 역시 바로 계시네요. 1.8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가 지금 캔슬됐습니다. 네. 뭐 그게 별거 아니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이 왜 캔슬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라는 게 항상 건설이고 뭐 할 때 다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가 서촌이에요. 서촌은 뭘 고치질 못해요. 땅을 파는 순간 유불이 나오기 문제가 때문에. 많아서. 그렇죠. 네. 그러면 땅을 파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이 데이터 센터도
어마어마하게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의 전기료를 건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데이터 센터가 내년에 내후년에 예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고는 최근에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하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전력 인프라 기업은 병목 중에서 가장 심한 병목이 전력 인프라 기업이에요. 네. 어쩌면 반도체 못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 저거조차도 시간이 되게 걸린 건가? 터빈은 어떻죠? 도예비? 터빈도 저거 없어서 못하는 건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주가들은 못 가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이곳에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훨씬 딜레이 돼서 되는데 문제는 뭔가를 질 때 기간이 뒤로 미뤄지면 그만큼 비용이 비용이 네. 그럼요. 큰 문제인데요. 근데 현 증시를 관통하는 AI 반도체 키워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우려되는 지점,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신 건데 요즘에 좀 주위를 둘러보면 아까 뭐 시나리오도 위험에 앞서 뭐 시장에서 거리를 둔다든지 피할 수 있는 업종을 둔다든지 네. 안전장치를 좀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다. 반도체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셔서 동의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좀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질문이 여기서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종목 확산을 노리고서 이 둘을 외의 것을 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가장 핫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기 이 정도 빼고 나서 다른 걸로 그래 이번에 젠스 형이 왔으니까 뭔가 될 거야. 저는 뭐 피지컬 AI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 현대차, 모비스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여하튼 이번에 젠슨 왕이 네이버를 왔다 갔어. 네이버가 시작이야.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네이버가 돈이 있어? 김현님 그 물어본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진짜 저 정도 투자할 돈이 있어? SKT는 가능성 있죠. SK그룹이 뒤에 있으니까. 네이버도 있을 수 있고 오해하지 마시고. 네. 또 갑자기 이래서 이런 말투 때문에 문제인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LG그룹도 좋은데 그래서 피지컬 AI를 놓고 본다면 피지컬 AI를 좀만 이해하신다면 저게 공장에서 뭔가 로봇이 들어가서 작동이 돼야 이게 되는 건데 자동차 공장 같은 데 가서 하는 건 되게 기억이 나는데 LG전자 공장 가서 하는 게 잘 매칭이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살아 있어야 저는 피지컬 AI든 네. 네이버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든 이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싸니까요. 네. 이익도 가장 확실하니까. 그럼 얘가 살아 있는 논리는 뭐냐면 아무리 데이터 센터가 늦어지고 일부 캔슬 되더라도 그래도 발주가 더 나올 것이고 이익 그로스는 내년까지 확정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까 감가상각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반도체를 더 자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맞아요. 예. 빅테크들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점에 신규 반도체 오더를 계속 줄 거야. 라는 논리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더 부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적절한 표현이죠. 지금 뭐 사실 뭐 투자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말이 근데 과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어쩌면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으니까 만약 이 두 종목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걸 질문하게 돼요. 항상 어떤 사이클이 굉장히 강력한 사이클이 나오면 논리는 워낙 완벽해요. 도대체 부인할 걸 못 찾겠어요. 저는 못 잊는 게 제 투자 업계에 들어와서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사이클 논을 못 잊어요. 그때 여의도의 모든 곳은 저도 그때 중국 애널리스트 뽑아서 다 쓸 때였고 네, 팀도 만들고 했죠. 다 있었죠. 네. 뭐 그 당시에 중국 여러 번 갔었어요. 한번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 화장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화장품 하면 다 달바 글로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주인공은 LG 생활건강이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생태계들이 이렇게 뭔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만약 이걸 뚫고서 주가가 그냥 달려가 준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계속 뭔가 걸리는 상황이 온다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우발적인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네. 여하튼 아직 그런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최선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시장으로 좀 돌아서 생각해 네.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얘기했던 논리는 과연 반도체를 누가 더 만들 수가 없어 이런 논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독특했던 게 결국 중국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전기차라던가 로봇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어찌됐든 이번에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IPO를 하는데 다들 생각했던 게 저번에 중국에 왔을 때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 만나러 갔을 때 굳이 자기들 반도체 너희 필요 없어 중국이 이랬다는 거는 네. 내재화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자신감이 뭘까? 근데 최근에 낸드 쪽을 좀 놓고 있었더니 점유율이 YNTC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런 도전이 캐파 증설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네. 과거처럼 시크릿카는 안 갈 거예요. 훨씬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가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부장이 좀 돌아섰는데 아까 포스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던 소부장 중에 하나가 가장 반도체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전방에 서 있는 소위 업체들이었어요. 뭐 네. S, 원익 뭐 이런 것들은 네. 사람들은 이제 눌리는 거죠. 캐파를 늘리겠구나. 오늘 소부장이 잘 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소문이 돌았죠. 뭐 이번 주가 말이 되면 뭐 저 전라도 쪽에 뭔가 공장 폐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우리는 항상 어떤 현상을 투자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놓치는 건 2000년대 중반 얘기했지만 끝없이 진화론적으로 투자의 각 주체들은 적응해서 뭔가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회사로 미국의 빅테크, 소위 하이퍼스케일 얘기했는데 제가 사석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좋아 보이시는가 하면 구글. 네. 네. 구글 얘기해요. 결국에는 네. 왜냐면 얘네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먹을 거야.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네. 오라클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영원히 얘들은 우리의 밥줄일 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엔비디아도 대단해질 것 같아요. 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나요? 지금은 소위 거기에 병목의 중심에 있는 업체들. 일본의 키옥시아가 저렇게 올라갈 줄 상상도 못했어요. 1년 전에 키옥시아 말하면 좀 그렇다. 살아있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일본의 시가총액 1위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forever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생태계 처음 인프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고 분명한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빨리 더 이걸 효율적인 걸 찾아내려는 시도가 나올 거고 간헐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터보 컨투서부터 왜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냐면 혹시 파괴적 혁신이 나온 거야? 또 아니다. 그러면 또 안정되고 이러다가 어느 날 혁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시장이 되려면 우리 생태계가 좀 더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가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시켰던 출발선상에 시작됐던 거는 거버넌스 개혁이었거든요. 네. 그것을 또 한번 바라볼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반도체에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거예요.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무작정적인 어떤 종교적 신념처럼 확신한다. 영원하다. 지금까지와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책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은 버핏이나 파워드 막스나 제가 얼마 전에 피터 린치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마치 올드하니까 의미 없다 하지만 관통하는 지혜가 하나 있어요. 다들. 관통하는 지혜가 뭐냐면 제 개인적 판단은 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사이클의 본질은 이러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라는 직관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의 본질이 뭐냐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게 주식시장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왜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남기고 또 벌어서 가는데 어떤 내가 그때 사가지고 10년을 들고 있어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되게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그 유명하다는 드라켄밀러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매매 무섭게 하는데요. 단타 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지션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를 하면서 가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네.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다소 흥분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주식 투자할 때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동의 칼럼을 쓰는 거에 썼던 건데 그날 이제 또 이렇게 뭐 책 읽다가 시간에 관한 걸 썼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든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시나요? 시간은 다 다르게 흐르니까. 각자. 네. 인터스텔라 보면 아버지와 딸의 시간이 다르게 흘렀잖아요. 네. 정말 가져갈 만한 좋은 기업이 자주 안 나오는데 그거를 시간의 가치로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오늘 이 시점에서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영어할 것 같지는 않고 가끔 막 구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적응하고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이게 반복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굳이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 이것은 다시 못 올 내 평생 절대 못 잡을 기회고 이런 말이 나올 땐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2006년에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왔죠. 모 운용사로. 네. 그때 M증권, M 운용사로 네. 지점이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죠. 지점 시작 전부터 열리고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더 확신이 있을 때였어요. 네. 더 무섭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다 까먹으신 일이면 동양 제철화학이라는 게 있었고 소디프 신소재 다 좋은 회사인데 지금도 했지만 그런 걸 본다면 그게 변한 거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반도체도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죠. 좋지만.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시간선에서는 반도체는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저는 느꼈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보면 준서울님께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좀 더 길 거라는 기대감은 이제 준서울님께서도 드시는데 이게 그 중에 초반, 중반 아니면 후반 그 중에 어딘지를 어떻게 그걸 얘기하죠? 그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그걸 네. 저는 분명히 말하면 이럴 때마다 이제 요즘 말을 해요. 아주 불편해서 하도들 계시니까. 저는 그냥 많은 경우에 반도체도 그냥 반도체 핵심 조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는 현금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예요. 네. 뭐 삼성전기 정도? 네. 너무 뻔한 종목이죠. 그럼 이건 어떠세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오리 8850님께서는 앞서 이제 위험을 대처하는 자세 중에 사실은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시장이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오리님께서도 이런 시장에서는 본인은 그냥 시장에서 나가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선택의 말씀을. 문제예요. 그럼 말 그대로 선택. 저한테 선택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이 변동성을 즐기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이게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운전을 하고 나갈 거냐? 나는 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쉴래. 이것도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남의 것을 비교하지 말아야죠. 그게 가능하려면 내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모든 가치는 상대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옳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작년 같은 데는 이 방송 나오면 되게 자신감이 넘쳐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어디에 초반이냐 어디냐 물으면 어떻게 초반이죠? 10배가 주식이 올랐는데 그리고 어디 가도 칵테일 파티 얘기처럼 어디 가도 주식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초반이죠? 주식을 누군가한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초반이다 물는 거는 물론 이익의 사이클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이익 사이클이라는 거나 어떤 수주 사이클이나 투자 사이클 아까 굳이 제가 이론적인 걸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내린 결론은 생각보다 세상은 우발적인 것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네. 항상 우발성은 예측이 안 된다. 근데 우발성이 항상 작동되는 거는 주가가 많이 써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터기 전에도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IT 버블과 비교하면 지금이 뭐 차트 하나 그려놓고 비슷하게 간다. 세상에 어떤 과거를 비교하는데 한 번의 시점과 비교를 하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가능성이 사실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우리는 자꾸
동일한 어떤 패턴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럼 우리 솔직해지자는 거죠. 그냥 이게 제일 나아요. 차트 보고서 고점 치고 나갈 때 사고 저저께 때 팔면 돼요. 신곡 같다. 그게 더 네. 솔직한 거라는 거죠. 네. 패턴을 추종한다면 패턴이라는 것보다는 나는 더 밑단에 있는 거를 추구해왔다면 좀 마음 편한 투자를 추구해왔다면 분명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떠나진 않겠지만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는 게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건가? 확신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최근에 너무나 지나친 확신들은 불안감의 상징이라 봐요. 아,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서 저렇게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분들이 실은 마음속에 한 군데가 그 말은 후회거리는 아니고, 건가요? 아니, 그거는 오해. 뭐죠, 그런 이게? 말은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자꾸 말이 이상하게 가니까 뺍시다. 그래서 그럼 제가 요걸 여쭤볼게요. 지금 하려고 때 자꾸 딴 거 물어보시죠.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 생긴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의 상장 네. 이거 PSR이 뭐 100배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 상상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슈퍼 울트라 빅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는 거 요거 하나랑 근데 제가 더 놀란 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 X에 더 관심이 많지만 구글의 증자가 규모가 더 커요. IPO보다도. 네. 좀 그게 더 놀라운 850 거예요. 달러. 네. 그런데 제가 이걸 또 찾아봤더니요. 미국은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상증자 그러면 언제 하는 거야? 저는 구글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글을 투자할까 하고 찾아봤더니 증자 기간이 언제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ATM이라고 저는 또 미국 시장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봤습니다. ATM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돈 뽑아가는 저는 느낌? 그냥 돈 뽑는 그쵸? 얘기가 갑자기 근데 이건 약간 생각나네요. 주주 돈을 뽑아가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앳더 마켓이라는 거에 그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400억 불 정도를 그러니까 전체 증자 규모의 절반 정도를 시장에서 판다는 거예요. 발행을 신주를 발행.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다. 그래서 정말 신통방통한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주한테 땡겨가는구나 뭐 시장에서. 이런 말도 나왔죠. 오늘 스페이스 X에 다 청약 신청을 했으니까 내일부터 저 돈이 나온다. 내일부터 주식을 다 지를 거야. 뭐 이런 논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제가 그걸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죠. 구글도 좋아하고 하지만 아마도 다들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네. 근데 돈을 필요한데 그냥 가장 편하게 우리가 자금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확정 금리를 쓰는 게 가장 편안한 거예요. 네. 낮은 금리로. 근데 일단 금리가 만만치 않겠다도 있겠지만 저는 동일한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조달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과거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마치 공식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일치된 견해가 뭐가 맞다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난 팔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들. 그래서 이제 저보다 경험과 네. 훨씬 이제 연륜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가 사실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비교하는 그래서 IT 버블을 비교하는데 네. 그때가 경제 규모가 자주 달라졌잖아요. 네. 의원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현재 금융 자본주의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버핏 지수라는 걸 많이 인용합니다.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소위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지는 세대면 미국이 먼저 달려갔었고 네. 일본이 도착했고 한국도 그보다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는 금융이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그때는 금융의 규모가 실물에 비해서 이 정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렇게 가능해진 거는 소위 어떤 락스타보다 더 유명한 게 머스크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기업가들이 스타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젠스당이 와서 삼겹살 파티 할 때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는 거는 이 금융 자본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게 돈을 낳을 거라는 기대. 근데 우리가 이러한 소위 금융 자본주의가 작동되는 동안 우리가 이제 과거 많은 경제사에서 찾았던 거는 70년대를 시발점을 치거든요. 70년대를 총과 버터의 시대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오페크가 마치 결성이 돼서 물가가 인플레가 난 걸로 알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거는 60년대 엄청난 호황 속에서 돈을 미국이 부강해지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너무 늘렸었고 그게 버터고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비가 늘어서 재정 적자가 커지는 바람에 소위 그 인플레가 무서웠던 거예요. 금리도 올라가고.
명목 주식시장이 인플레 때문에 명목 주식시장으로 보면 그 당시 최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 잘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결국 달러라는 게 금태환이 중지되고 다음에는 다 종이화폐 시대로 갔기 때문에 금융자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사실 최근에 가장 두려운 거는 밑에 깔린 거는 금리라는 게 뭐 금리가 뭐 4.6이면 큰일 나고 4.7이면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버핏 책 보다 보면 옛날에 무위험 이자율 국채금리를 썼는데 8% 썼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랬죠. 그럼요. 그때는 그게 무위험 이자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수치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하게 왜 장기채들이 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물가 문제 때문이다가 아니라 재정들이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고 네. 소위 재정의 수급 문제가 생기면서 일본도 장기채가 일본 금리 보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제로 금리를 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금리를. 그러면 각국이 이 국채 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금리 상승에 과연 진정되겠는가? 근데 문제는 만약 우리가 이런 투자 사이클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자 사이클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금리가 두렵지 않아요. 너도 나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점점 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중력, 금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이클을 물어본다면 저는 그 사이클의 본질적인 거는 금리가 뭔가 계속해서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무슨 수술하다 막고 있으니까 버티는데 나머지 나라들의 국채 금리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채 3년이 저번에 아마 그 국채 입찰이었는데 4%에 되고 있다고 근데 정확하지 않은데 네. 이거는 우리가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전반적인 그런 주요 지표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기업 가치의 본질도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런 네. 의미에서 기업 가치의 순환에 대해서 또 가져오신 내용이 있어서 근데 뭐 이거는 빼도 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바로 마지막 그럼, 얘기를 좀 네. 드리면 하워드 막스 말씀. 강세장 네, 양대. 저번에 이제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아까 사이클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2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3단계 어느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위에는 강세장의 3단계고 아래가 약세장의 3단계인데 네. 그렇다고 이 약세장에 들어갔다 보진 않아요. 네. 강세장의 3단계가 훨씬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장은 굉장히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다면 각자가 잘 선택하는 데 있는데 이거 하도 이거 갖고 원문을 더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참 재밌지 않아요? 원문 그대로 보여드리면 네. 3단계는 경제 뉴스가 끝없이 좋고 기업 실적이 치솟고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끝에 모두가 앞으로도 get better forever. Get better forever. 예. 그런 얘기를 네. 단계라고 했던 게 이제 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자꾸 버블이라는 게 주가의 어떤 우리가 위험 신호가 통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워드 막스도 여기서 state of mind라는 표현을 썼고 인간의 본성에 가는 걸 항상 얘기했는데 어쩌면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이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시장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처할까. 그럼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방법은 셋 중에 하나인데 저는 권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좀 더 큰 차를 가거나 네. 에어백이 있는 차를 보고 잘 되겠네. 에어백이 있는 차는 어떤 차일까요? 약간 방어적인 기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되겠죠. 안전장치를.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페라리 몰고서 엑셀을 밟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위험해 보이긴 그건 하네요. 많이 위험하다는 네. 거죠. 네. 그게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저 지금 처음 보여주신 책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액티브 밸류 인베스팅이에요. 위험을 대처하는 자세는 아마 번역본 제목인 아니요. 건가요? 그 챕터 중에 하나요. 네. 액티브 밸류 인베스트 적극적 가치 투자자라고 번역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인데 가치 투자. 투자. 앞에 보면 네. 타스탄에서는 책 보다 보면 동의하지 않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읽다 보면. 네. 근데 이분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써보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 되게 유니크한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 되게 별론데 위험에 대해서는 제가 우발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저는 공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위험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실제로 뭔가 굉장히
정연하게 정돈돼서 나온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까 하워드 막스나 여러 그루들이 인간의 본성이 어떤 그런 걸 보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우발성이 뭐가 나오면 그때 그게 촉발되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했던 유명한 말은 파티가 좀 무르익었을 때는 일단 무도회장에 문 옆에서 춤추고 놀지 무도회장에 저 가운데 가서 이따 나중에 몰려서 못 나오게끔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것도 다 비슷하게 맥락이 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요, 지금 가장 한적하고 사람들이 관심 없는 데가 어딜까 제가 고민을 해보면 네, 뭐 저도 알려주시죠. 아니요, 저도 모르겠는데 제일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채권하고 금 같거든요. 요즘 금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자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에 대해서는 이제 커머더티 애널한테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100% 동의해요. 금은 유동성의 프락시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 때는 금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최근에 고려아연 주가를 보고 있으면 저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흘러내리지? 물론 시장이 반도체로 수급이 쏠린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다들 유동성을 좀 해소하는 분위기잖아요. 케빈 어시가 되면 아무래도 버냉키의 어떤 뭐 QE, QT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은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분리되고 있잖아요. 코스트가 올라가는 업종들이 늘어날 것 같다. 네. 저는 그런 업종들에서 커머더티 사이클에 있는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커머더티 투자를 직접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유가는 워낙 이제는 나오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면 관련된 뭐 구리부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카타르에서 LNG가 생산을 못하면 황산을 못 만들면 이제 큰일 난다 반도체 쪽. 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요소를 못 만들면 비료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소위 각국의 뭐 이번 일을 시작된 거 아닐까요? 그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소개했는데 책에 꽂아놓고서 10년 전에 책을 사놓고서 한 번도 안 읽은 책이 있었어요. 금리의 역사란 책이에요. 세상에 저렇게 두껍고 재미없는 책이 없을까 했는데 하도 금리 갖고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주말에 그 책을 뽑아서 물론 정도까지는 안 했지만 이틀 동안 그래도 그걸 다 읽었어요. 근데 내가 읽으면서 내는 결론 딱 하나예요. 그 책 생각보다 관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였냐? 금리를 진짜 로마 옛날부터 다 적어놨는데 16세기 얘기를 하면서 16세기 각국이 서로 분쟁의 시대에 금리는 올라갔고 서로 교육을 통해서 무역을 증진할 때는 금리는 내려갔다는 그 문장을 딱 보고 있다가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경제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에서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걸 찾는 거 아닐까요? 그럼 지금의 금리가 내년 내후년이 어떻게 될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아까 채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채권 투자가 꼭 채권 차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기로 좋은 수익이라면 가져가면 오케이. 되죠. 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채권 투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정말 이거는 하도 주변에서 물어봐서 말씀드렸는데 채권은 캐피탈 게인을 얻는 게 아니라요. 금리 좋은 걸 사가지고 금리를 먹으러 갔는데 뭐가 터져요. 그러면 채권 차익이 확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금리를 낮추는 이벤트가 그렇죠. 발생할 때. 그게 채권 투자예요. 평상시에 뭐 채권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다? 저는 가끔 뭐 요즘 저도 이제 자연이 된 뒤에 어디 토론하다가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렇게 앞에서 말을 하니까 저는 당황스럽더라고. 뭐 채권 ETF를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막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좋은 금리 상품을 채권을 사죠. 그랬다가 위기가 생기잖아요. 네. 채권 가격이 폭등해요. 그렇죠. 그게 채권 투자입니다. 네. 네.